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명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간홍, 김태석, 현우범,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서 박정하 정무부지사님, 권 행정부지사님, 김영구 기획실장님, 이승찬 제주도 예선 담당관님 등 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패널로 참여해 주신 양용창 제주시 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감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멀심양문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멀리 제주까지 귀한 시간을 쪼개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주러 오신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의 발전 방향에 아주 귀중한 시사점을 일러주실 강규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좋은 뜻을 받들고 의견을 들어서 공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첫 번째 세션인 삼다수 중심 제주자원 글로벌 전략의 자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 양성국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찬우 본부장님, 정지영 발전연구원님, 오영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차장님, 그리고 김진석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주자원 음료사업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토론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치석 농축축산식품 국장님, 그리고 현용행 조합장님, 최영훈 감귤연구소 소장님, 이남호 교수님, 그리고 김세재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삼다수 기반의 제주도 물류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작을 맡아주신 제주발전연구원의 한승철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강성욱 디언파트너스 대표이사님, 이정윤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서상범 교통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지말 현대로지스틱스 물류사업 본부장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세션인 도민주도 개발 통한 창의적 제주발전 전략의 자장을 맡아주신 고태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광희 서울시립대 문화예술관광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정책과 교수님,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 고동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춘일 일출랜드 아트센터 원장님 특별히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 수자원의 가치 창출과 적극적 보호 방안 세션에서 자장을 맡아주신 김태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정경수 성균관대학교 수자원대학 원장님, 오남석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자원 경영 부장님, 서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지질부장님, 현원희 연구소장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전략의 자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의 한사민 교수님, 최영렬 사회적 기업 일베움터 원장 플로벳 대표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순섭 유한 DNS 대표님,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 회장님, 황석규 사회학 박사님 다 흔쾌히 저희 공사를 위해서 세션의 자장과 패널을 맡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아서 글로벌 창의기업으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의 혁신경영의 성공, 미래발전의 핵심 키는 공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엄정한 요구와 뜻을 잘 받드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주자원 가치 극대화와 공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지하다시피 저희 공사는 청정한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고 먹는 샘물 사업을 통해서
도민자본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95년 설립되어 98년 3월 제주 삼다수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기존 경쟁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구면서 삼다수가 세상에 등장했고, 이어서 삼다수는 국내 페트 시장을 석권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먹는 샘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는 커다란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쟁자들의 도전과 새롭게 제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앞장서 나가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본연의 임무를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개발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식하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들어가는 도민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은 두 분께서 준비되셨는데요.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과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딱딱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상상이 허상을 향할 때 얼마큼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모이신 분들도 전부 다 도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걸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하는 강연 내용에 최근에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와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마음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을 뵙고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이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있으니까 흔적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마이닝 마인즈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종의 채광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니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리모컨은. 이게 이제 대기업이 만든 텔레비전에 붙는 리모컨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모컨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떠올라요. 리모컨 그러면 나오는 게 뭐 특정 브랜드도 있고요. 채널, TV 나오고 여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빠. 아빠는 리모컨을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마지막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쥐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동사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찾다라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리모컨 늘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찾고 있죠. 그래서 왜 잃어버리는 거냐?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한도전을 키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킬까봐 감춰요. 근데 지가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TV를 보러 가죠. 그 다음에 TV를 보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라면을 끓여서 부엌 쪽으로 이렇게 TV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치우고 나서 리모컨에 놓고 와요. 그럼 엄마는 그 리모컨을 냉장고에 또 집어넣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리모컨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리모컨을 안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리모컨 찾는 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리를 휙 불면 이 음파에 반응해가지고 리모컨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기계가 소리를 내고요. 불을 반짝이는 거죠.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피리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리모컨 찾는 피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그런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굉장히 빠른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 강아지 이름이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리모컨 어딨지?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얘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동물 학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곤란한 거고. 저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 거죠. 그랬더니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만드는 광고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서 멋있게 포즈를 취하는 거를 희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은 원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로 누워서 TV를 보기 때문에 리모컨을 찾고 싶으면 보통은 이불을 흔들어요. 그러면 리모컨이 떨어집니다. 이때 같이 떨어지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감자칩이라고,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제조업체는 우리가 멋있게 포즈를 취하길 바랬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누워서 TV를 볼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리모컨이라는 게 되게 많은 버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리모컨 중에서 쓰는 버튼이 달랑 3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거의 안 씁니다. 왜 나머지 버튼은 안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리모컨을 쓰는 상황을 보시면요, 잘 리모컨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화면을 조작합니다. 직관적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계시면 리모컨을 눈으로 보는 사람 잘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누른 다음에 바뀌는 화면을 보죠. 저도 지금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 리모컨 전 눈으로 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이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안 씁니다. 그러면 왜 이 회사는 이런 복잡한 리모컨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부 다 그것 때문이에요. 태스크포스 팀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으면 우리가 안 하던 거니까 야 훌륭한 직원들을 모아보자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비슷해요. 회사에서 앉아있다가 야 이거 TV가 안 팔리는 이유가 이 리모컨 때문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김 실장을 부르죠. 김 실장 일로 와봐. 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리모컨을 잘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한번 리모컨 좋은 거 만들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장님 리모컨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김 실장은 어명을 받고 회사에다가 사발통문을 보냅니다. 협조전. 야 사장님이 나한테 어명을 줬어. 정말 좋은 리모컨 만들라고. 내 태스크포스 만들 거니까 각 팀별로 제일 훌륭한 애를 보내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팀은 바보를 보내요. 걔가 빠져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팀에 제일 쓸데없는 고문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태스크포스에 잘 들어간다. 그건 본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팀에서. 그러면 한 명의 천재와 수십 명의 바보들은 6개월간 리모컨만 고민합니다. 그럼 이렇게 The State of the Art Ultimate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리모컨이 운명입니다. 인생이에요. 못하면 잘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리모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TV가 멀면 내가 가서 꺼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발이 안 닿을 때 쓰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에다가 쓸데없이 혼을 담으면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고 사람들이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물건이나 제품이나 어느 곳에 나의 욕심을 넣고 상대의 고민을 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사랑스러운 애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야? 왜 쓰는 거야? 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애정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은 리모컨을 만들 때 인간을 안 본 거예요. 리모컨을 본 거죠. 내가 말이야 리모컨 만들었을 때 대박 나면 어떡해? 그때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하면 기술을 넣어야지, 부품을 넣어야지, 아니면은 특허를 넣어야지. 그래서 정말 복잡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고 우리는 비싸고 쓰기 힘드니까 안 쓰는 겁니다.
리모컨이 요철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를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요철이 있지 평평한 리모컨은 안 쓴다고요. 여기는 지금 L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의 위치를 손으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항상 봐야 될 것은 인간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지 마십시오. 삼다수를 보지 말고 삼다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삼다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까지 봐야 됩니다. 너 그런 물을 먹다니 너희 클래스는 높구나가 돼야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와 사람들에게 역시 사랑받는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 퀄리티만으로 인정되는 세상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핸드폰을 본다면 어떤 회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회사는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까지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인간 속에 답이 있는 것이지 제품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보는 그런 행위가 어떤 형태의 어려움과 혹은 의미를 가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일리 라이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장 고치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 화장 언제 고치시냐면 여러분들이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밤 10시에 고칩니다. 10시는 출근 후에 가다듬는 거고 1시는 점심 먹고 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시는 퇴근 전에 마지막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화장이 힘들 때는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다 알겠는데 네 번째 이 밤 10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셀카요. 어때요?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이유는 창피하니까요. 묻지 마세요. 삼다수 좋아하십니까? 라고 공사의 점퍼를 입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선물을 들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다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에서 5점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5를 좋아하나? 3.7을 좋아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답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삼다수랑 옆에 있는 뭐뭐뭐 브랜드랑 어떤 걸 마실까요? 저는 물을 안 마신다니까요. 뭘 마시고 있냐 하면 저는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 그건 묻지 않는 거죠. 나 안 팔 거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마케팅 트렌드는 묻지 않고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그도 모르는 글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을 월요일 날은 일찍 합니다. 이유는 차가 막히니까요. 금요일은 늦게 합니다. 이유는 불타는 금요일이요. 그러면 화장품 광고는 요일마다 시간대가 달라야 돼요. 어텐션이 다르니까. 즉 아무 때나 늘어놓고 제발 먹어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그가 목마를 때 옆에 서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모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나 그 차라리 그건 다행이에요. 에코티가 생기니까. 아니면은 협력업체를 협박하거나 밀어내거나 어느 경우라도 제대로 컨슈밍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랫돌을 귀어서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물건은 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브랜드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매출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과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있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영원할 것이고 그 의미가 없다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르는 거다. 그러면 오전 11시, 오후 2시, 밤 9시에 지릅니다. 두 번째 지름신은 언제 오냐 하면 술 먹고 들어오는 새벽 1시에 와요. 이때 말릴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보는 거예요. 즉 순리를 보는 거예요. 너 언제 목이 마르니? 너 언제 배가 고프니? 그때 옆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가져가요. 근데 그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꾸 먹고 싶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아쉬운 걸 눈치채는 순간 안 사요. 너 아쉽구나? 싫어. 너 아쉬우니까 안 좋은 거겠지. 그리고 네가 아쉬우면 싸게 팔든지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지 말고 기다리는 것.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 제주 자치도도 그 중국에서 오시는 관광객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쪽인데요. 근데 날이 갈수록 유통이라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글로벌라이즈가 돼요. 이번에 샤넬이 값을 내렸잖아요. 이유가 유럽에서 판매되는 금액과 아시아 판매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에서 사다가 암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브랜드가 깨지고
두 번째는 유통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매출이 떨어지고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낮추고 그쪽은 높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열역학 법칙처럼 혹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기회가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파는 물건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때는 그 격차를 내가 마진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시장이 있을 때 그쪽에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여기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베이요. 아니면 타오바오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유통업체들이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을 기주로 한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업이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리티컬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교류가 줄어들면 그 매출은 허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면세점 하는 사람들이 자본이 중국에서 왔다면 그 이익은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쪽 산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글로벌라이즈, 정보의 교류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기술의 발전이 더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쇼핑몰에 가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가격의 격차가 상당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장 가서 구경만 하고요. 주문은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면 매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매장은 사람도 뽑고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임차에 대한 비용도 내야 되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런 브랜드들은 그럴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상쇄를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옴니 채널이라고 모든 채널마다 값이 같은 것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라이즈 되니까 아마존이 들어오거나 이베이가 오면 역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나온 재작년이군요.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오냐면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이클 로스본 교수랑 칼 프레이 교수가 낸 논문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향후 20년 이내에 없어질 직업의 리스트를 구했습니다. 자동화 때문에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 직업의 47%가 사라집니다. 1번 텔레마케터 없어질 확률 99%요. 2번 회계사 없어질 확률 94%. 3번 소매 판매업자 바로 리테일러예요. 혹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각종 상점들 없어질 확률 92%고요. 4번이 전문작가 테크니컬 라이터인데 89%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신문기자예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AP통신에서 나온 기자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1사분기 애플의 매출과 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로봇이 쓰는 거예요. 이미 로봇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룰이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써야 돼요. 그런 정보들은 보통 15분 이내에 소비가 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때문에. 그런데 기자가 그 기사 쓰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제는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향후 5년 이내에 로봇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을 거래요.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탐사로 들어가는 깊은 쪽은. 다섯 번째는 누가 있냐면 부동산 중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뭘 시키시냐 하면 성직자나 헬스 트레이너 시키세요. 여러분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향후 30년 이내에 전체 직업의 8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전기자동차는 제주도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지금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프로덕션에 올라가는 시간은 2018년도 내지는 2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만 지금 택시 운전사가 2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없어져요. 두 번째로 없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요. 왜냐고요? 사고가 안 나요. 세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교통사고 전문 정형외과 의원이요.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알던 산업이 아니라고요. 예전처럼 야 이거 하면 되게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감귤이요. 옛날에는 나무 있으면 대학을 보냈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죠. 벌써 20년, 30년 전에.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출하가 많고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고 수많은 컴피티션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잘 된다면 필연코 경쟁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닭집이요. 사거리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매출이 2천을 찍으면 단언컨대 3개월 이내에 4개 생겨요. 이유는 거기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지능을 가진 객체들이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더 무서운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끼리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로봇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로봇이 할 수 없는 걸 하세요. 로봇은 밥을 먹지 않고 24시간 일하며 파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형태의 직업이라는 부분들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쪽에 직업적으로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 이유로 공사의 사업이나 그 이상의 것들도 봐야 될 것은 프로세스나 옵티마이제이션을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밸류를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일상생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선입견이나 혹은 상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변화를 볼게요.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보시면 현재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되게 멋지죠? 이 광고가 멋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지 마라는 광고예요. SK텔레콤은 전화를 할 때마다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시켜야 돼요. 전화해 이렇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론 꺼. 내가 매출을 포기할게. 너의 아주 피스풀한 어떤 좋은 경험을 위해서라면 나의 매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죠. 그래서 SK텔레콤 다른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삼다수 마시지 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발 먹어 그런 게 아니라. 자, 근데 이 광고가 98년도에 나온 광고예요. 제가 1년에 2번을 고등학생들한테 강연을 합니다. 일종의 사회봉사 같은 개념도 좀 있고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요.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고교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캠프예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그 캠프에 오셨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걔네 전부 다 영재들이에요. 걔네 질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한 대학원생보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강연을 이걸로 했었어요. 이 CF로.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CF를. 왠지 아세요? 걔네 98년생입니다. 여러분 98년생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광고를 엊그제 본 것 같으시죠? 어떻습니까? 세월 금방 가요. 17년 정도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걸 당황스러웠냐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대머리야. 아니면 반백이야. 그러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난 청춘이거든요. 난 청춘이에요. 근데 얘가 내 친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애가 이런 할아버지가 내 친구냐? 이런 거. 무슨 얘기냐? 사람은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상이 모노토너스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꿔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자꾸 문자를 보내죠. 업무 얘기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전화는 목소리 들어야 돼요. 목소리 들으면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여러분 되게 황당하죠. 얘네들 왜 카톡을 보내지? 야, 나는 타이핑이 느린데 전화할까? 그러면 촌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5년 전에는 카톡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온 지가 5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나도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온도의 변화를 따라가다 하나 죽는 거예요. 인간 뛰어나오는데.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회 속에 가족이 줄고 있고 1인 가구가 늡니다. 그러면 싱글이 나와요. 머릿속에 싱글 떠올리면 바로 나오는 게 이런 게 떠올라요. 골드미스. 왜냐? 싱글의 단어 자체가 외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받았을 때 이런 거였어요. 아, 서양 애들은 말이야 결혼 안 한대. 걔네들은 말이야 뉴욕 라이프를 살고 있어.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걸어 모으면 싱글이란 말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취생이에요. 이런 거예요. 맨밥에 고추장 같은 거. 그럼 여러분이 싱글 대상으로 무엇인가의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를 대표이사가 얘기했다면 그때 이걸 만드시겠습니까? 이걸 만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거부터 손이 갑니다. 이유는 내 머릿속에 싱글은 멋진 거예요. 골드미스 같은 거. 하지만 싱글인 리얼리티는 이거란 말이에요. 즉 실체를 보지 않고 관념 속에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신적은 본 적이 없으니까. 난 결혼했거든. 싱글들 잘 모르지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인분, 2인분이 팔리고, 이건 HMR입니다. 소포장.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한 통으로 2리터짜리 생수가 팔렸지만 지금은 소포장에 팔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혼자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1으로 주는 야채가 싫다고. 왜냐하면 하나 먹고 버린다고 나머지 하나는.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덤이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오피스텔 원룸이 뜨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1인용이다. 1인용 가구. 이게 뭐죠? 이케아예요. 1인용 생활용품 뭡니까? 다이소요. 이들이 뜨는 이유는 이들이 뭘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가 분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기에 적합한 사업 모델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이유로 마켓을 기업이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의 디맨드를 받아주는 것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가 기업일 뿐입니다. 겸허해져야 돼요. 내가 뭘 만든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엄청 돈이 많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사회 움직임을 만들어낼 만큼 훌륭한 버짓과 지금까지 헤리티지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걸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은 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혼자 살아? 그러면 이거 사, 싼 거. 혼자 있으면 돈 없잖아 별로. 집도 작고. 그래서 싼 거 사. 이런 태도가 바로 이런 TV를 만든 거예요. 딱 유통업체가 만든 뭐 통큰 아니면 반값 이런 내용들이죠. 사이즈는 40인치 이하고 가격은 한 50만 원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팔렸거든요. 사간 사람이 싱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가냐? 모텔 주인이요. 아니면 멀티방 주인들. 어차피 B2B이기 때문에 갖다 푸는 겁니다. 그럼 싱글들 어떤 걸 원하고 있느냐? 이런 걸 원해요. 70인치 모니터요. 진짜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 사이즈가 정말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왜 쓰는 거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TV도 다운로드 받고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본에 가지고 계신 선입견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싱글들이 더 소득이 낮고 그 다음에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연령이나 사회적으로 갖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큰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소득이 낮으면 장거사 이런 식으로. 근데 소득이 크다고 해서 그 소득이 내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이 재밌게도요. 돈을 버는 애가 용돈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요. 소득이 있는 가장이 생활비를 내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월급을 받으면 다 살림하는 와이프를 주고 본인이 용돈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한정치산제라고 불러요.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용돈을 받아서 쓴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 은행에서 강의했었는데 1000명 직원들이었는데요. 여자친구들이 90%였어요. 물어봤죠. 남편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이 손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상당히 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증서를 뺏기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이 중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스텔스 통장이라고 인증서에 안 나온 통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물 통장을 가지고 가야지만 체크업이 되는 통장이 있어요. 하나씩 만드세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물건의 의사결정에 남자가 인계하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제일 무서운 글을 보여드리죠.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억울해요가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 남자애가 월급 받아서 다 줘. 용돈 받는데 용돈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해 이 돈으로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너무 적은데? 더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여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많은 거야 딴 집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용돈을 간증을 했어요. 몇천 개를. 근데 데이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많이 받는구나. 17만 원, 12만 원. 제일 무서웠던 게 이거였어요. 와이프가 7만 원을 주는데 외식을 요구한대요. 못 웃으시는 분이 상당히 보여요.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다고요. 유부남이 돈이 없어요. 왜 없냐고요? 와이프도 할 말이 있어요. 일단 들어간 게 뭐죠? 주거 비용. 이게 무서워집니다. 한국이 전세가 막 치솟으면 그거를 각종 융자를 통해서 해결해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한계에 따르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반 쪼갭니다. 반은 전세, 반은 월세. 그러면 거의 상당히 많은 포션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려워지는 게 분배 이슈가 있고 1번. 두 번째로는 분배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주거 비용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경제가 유동성의 위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1번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든 돈을 가지고 쓰고 싶은 나머지 잔액이 역시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등골 브레이커요. 과외비. 여러분 얼마 쓰십니까, 과외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학생이 있으면 막 1, 200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줘도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언제 담배를 끊냐 하면 애가 상급 학교에 들어가면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껴서 과외비하게. 무섭죠. 다시 말해서 유부남이 이걸 못 산다고요. 사고 싶어도 본인의 어떤 도락이나 유희를 위해서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사냐 하면 결혼할 때 그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혼수 중에서 오직 TV만 남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일생 최후의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상상해도 실제와 달라요. 제가 지난 15년간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항상 회사는 이런 물건을 고객이 좋아할 것이라고 상상해요. 아니요, 사실은 희망합니다. 이유는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거 팔리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믿지 마세요. 왜냐? 업자의 합의예요. 그거는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상대편의 컨슈머,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밸류가 있으면 팔리는 것이고 밸류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합의하지 마시고 바깥쪽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세탁기 케이스인데 되게 유명한 세탁기입니다. 대개 이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바로 사는 거예요.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 친정 엄마가 씁니다. 애를 요즘 많이 봐주시니까. 어떤 거냐면 아가사랑 세탁기라고 애들용 세탁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3.5kg에 삶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의 응가 묻은 속옷에 세균을 살균하는 아주 멋진 세탁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팔려요. 마켓슈어가 꽤 높습니다. 광고도 안 해요. 심지어. 이유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 없이도 입소문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 정식 명칭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이걸 아기 사랑, 아가 사랑 막 불러요. 어쨌든 이게 팔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문제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낳아야 이걸 팔 수 있죠. 여러분 70년대 태어났던 애들이 1년에 120만이었어요. 작년에 40만이요. 한국은 지금 미래가 없어요. 이유는 후손이 없으니까요. 애를 낳아야 우리의 국민연금을 떠넘기죠.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오래 살고 반을 낳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막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확실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아 이거 고민스러운데? 이유는 잘 팔리는데 말이야 더 팔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결정권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거 좋은 생각이 있어. 팔아보자야. 누구한테? 싱글한테. 이유는 작잖아. 그러니까 싱글도 혼자 했잖아.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높은 분이 얘기하면 밑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오르신 말씀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유는 그가 얘기한 거에 토를 달면 왠지 그한테 반항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두 번째로는 하면 돼요. 왜냐? 실패해도 책임을 그가 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예스맨을 조심하세요. 예스맨이 누구냐 하면 수동 공격형이에요. 네가 시킨 거잖아. 안 되는 건 네 책임이지 뭐. 그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회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야 가설은 그건데 맞을까?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안 돼. 이유는 이 세탁기는 말이야 싱글들이 쓰기 적합하지 않는데, 이유가 싱글들은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해. 2주일에 한 번.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래가 산더미예요.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곳이 오피스나 원룸인데 여긴 이미 있어요. 빌트인으로. 또 사람 바보지.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엄청 기뻐하셨어요. 왜냐? 지겨웠던 거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한대. 무서워 죽겠어. 나도 의견에 불과한데 말을 못하게 말을. 근데 과학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우리의 컨슈머 혹은 일반인에게 정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사장님, 우리 일 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일 안인데? 왜 이 안이 아니야? 그럼 이 안으로 할까요? 그럼 왜 일 안은 아닌데?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는 순간 결정을 했을 때의 그 리턴을 예측할 수도 없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사결정할 때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왜 1번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거죠. 김 본부장이 가져온 건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믿어요? 그를. 나쁜 사람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떻게 책임을 져요? 손해가 1,000억인데 네가 500년간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돈을. 더 나쁜 사람들은 안 되면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왜 뛰어내려요? 산재예요. 산재. 뛰어내리면. 의사결정은 gut feeling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내가 맞았어도 지금까지 앞으로 만나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그 판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먼저 결정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그걸 기반으로 나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시니어 마켓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시니어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바꿔볼게요. 머릿속에 중년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살이 떠오르는지. 그 떠오른 나이에서 10을 빼면 본인 나이입니다. 30대에게 물어보면 40대요. 40대에게 물어보면 50대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70대 중반의 선배님이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중년 건강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본인에겐 너그럽고 남에게는 야박합니다. 그 중년은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30, 40대가 중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70대를 중년이라고 우겨요. 다르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 마켓 들어갈 때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듣는 할아버지 싫어해요. 내 생각은 명백히 할아버지지만 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입장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다 갑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노년이라는 걸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떠오르십니까? 노년 그럼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항상 해로한 부부가 유람선을 타거나 멀리 지평선의 유람선을 바라보면서 관조적으로 사는 거, 즉 calm and peace 이런 걸 고민하죠. 실제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같이 안 계세요. 제가 하는 강연이 대부분 기업체의 사장단 강연을 많이 했으니까 가보면 한국은 99%가 등기 임원들이 전부 다 남자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내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하면 그동안 진 빚을 와이프한테 갚을 거야. 내가 30년간 너무 집안일을 안 돌봤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그만두면 꼭 붙어 있어야지 와이프랑. 그럼 바로 이혼 나갑니다. 싫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100일간 붙어 있다가 혼났대요.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냐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는 남편은 안 들어오는데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퇴직을 하면 월급은 안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세요. 거의 다. 진짜 남자분들은 몰라요. 여자분들은 다 압니다. 이걸 서로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이런 게 떠올라요. 실제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게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니어 마켓으로 뭘 판다면 이걸 팔아야겠습니까? 이걸 팔아야겠습니까? 이게 리얼리티라고요. 자, 갑니다. 좋은 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글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의 삶을 기왕이면 감사하게 봐드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오이고 엄청나요. 이 내용이 이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은퇴하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들어있어요. 이 좋은 글. 이 내용이 딱 세 가지예요. 1번 돈 버는 거 안 중요해.
2번 건강을 챙겨. 3번 가족이 최고야 이런 거. 왜냐? 본인이 지금 돈을 못 벌어. 두 번째 건강이 안 좋아. 세 번째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졌어. 뭐 이런 거 회한을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저도 이제 이런 이메일을 거의 막 10년째 받고 있는데 계속 스팸 메일 같은 걸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 2년 전부터 제가 이 메일을 받고 때론 감동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저도 이제 늙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꽤 의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왜 보내니까 할머니는 안 보내, 할아버지들이 보내지. 알아봤습니다. 한 분의 여자분인데 45년생이세요. 이분의 아이디로 가입한 카페의 가입 축하 이메일이 하루 만에 70개와 70개. 에브리바디 할아버지들. 내용이 뭐냐면 동시섰다 기나긴 밤은 잠 못 이루는 일이 뭐예요? 사귀자예요, 사귀자. 할머니 가입하면 쪽지 70개. 할아버지 가입하면 쪽지 제로예요. 할아버지들이 70년째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김소월의 시를 보내서 옆집 순위를 줬고 나이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여자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다고요. 이걸 자식들이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내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혼자 되시면 60대 이상의 혼자 되신 분들에게 무기명 서베이하면 하고 싶은 거 1위가 돈 거예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욕구가 있단 말이죠. 즉 인간은 평생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유는 내가 아직 안 늙었으니까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 잘 드시고 따뜻한 방 드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거나 도외시하는 것, 이것이 배려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국내 되게 유명한 회사랑 같이 했을 때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그 노인용 요실금 팬티 이슈였어요. 그게 한국에 잘 안 팔리는데 그 이유가 광고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요실금 있는 분들 손. 요실금 얼마든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요. 디펜드 스타일 한 장이면 안심이에요. 피부 건강까지 생각하면 흡수력부터 따져봐야죠. 그래서 디펜드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냄새 요실금 있는 분들 손 들어 보라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손 들어 보시라고? 편안하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손들게 만드는 거예요. 적시하게 만드는 거. 근데 두 번째 스타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힘들지? 대외 활동 어렵지? 근데 물어보면 말을 안 해. 이유는 내가 발약근 조절이 힘들어서 소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깨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넛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티가 안 나. 티가 속옷처럼 당신이 이거를 했다는 걸 모른다니까 마음 놓고 나가도록 해. 이렇게 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 환자지 이겁니다. 아프지? 내가 약 줄게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힘들지? 괜찮아. 다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따라오도록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똑같은 하나의 앵글도 상대를 환자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돌봐줄 사람을 보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파는 대상이 컨슈머가 아니라 휴먼 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마를 때 주는 것으로 됐을 때부터 나의 사업의 존재 이유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CSR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를 위한 일이니까. 왜 CSR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걷어들이고 나 혼자 이익을 보니까 CSR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은 CSR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주도 장표를 몇 장 들고 왔어요. 통상적인 강연은 특정 주제를 얘기하지 않는데 애정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오는 김에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좀 보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한국 관광지 베스트 100에서 뽑았어요. 통상적으로는 이게 예전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2014년도에 아예 새롭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랭킹을 보여드릴게요. 1위가 해운대, 한옥마을, 한라산, 우도, 일출봉, 그 다음에 불국사, 광화문, 올레길, 지리산, 남이섬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 관에서 뽑았던 랭킹이랑 달라요, 완전히. 이유는 저희가 놀랬던 게 제주도의 포션이 상당합니다. 백선 중에서 경상권이 꽤 많은데요. 제주권이 거의 서울이랑 박빙으로 2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틀리. 그래서 봤더니 제주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당연히 관광지지만 그 종류가 많았어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올레길, 한라산,
우도, 그 다음에 검은 오름을 뽑았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이걸. 근데 막상 이 검은 오름은 없어요, 일반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히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도 말고 섭지코지, 협재, 쇠소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훨씬 더 다채롭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제주도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명소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즉 각각의 플레이어들마다도 충분히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는 관심이 적어요. 이게 미혼 여성한테는 좋습니다. 올레길에 이런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매치메이킹으로 만들어져요. 미팅이 가능해져요.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결혼한 사람들한테 힘든 게요. 원데이 투어가 안 되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들은 체험을 중시하는데 애들한테 뭘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르고 남자들한테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험에 대한 부분들이 뜨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가 제주도에 대한 먹거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감귤과 삼다수가 지고 있어요. 이게 2009, 10, 11, 12, 13, 14 해가지고 무려 6년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삼다수가 계속해서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귤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세션이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위기예요. 왜 위기가 됐냐 하면 경쟁자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경쟁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요. 그리고 커피요. 이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과 커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홋카이도에 가보셔도 아이스크림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유가 목초지가 있고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원래 죄악의 음식이에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당분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에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면 내가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헛된 희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가는 순간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똑같이 제주도에도 아이스크림 가게가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던 제주도는 감귤이요. 감귤 주스, 감귤 초콜릿 이런 것들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귤이 어떻게 인지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감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사람들의 기호는 바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고 밀려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겸허히 인식하고 그 위에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를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한류라는 정체불명의 것이 제주도와 한국을 지금 상당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류가 뭔지를 보여드리죠. 한류는 컨텐츠이자 팬이 있는 거예요. 아이돌이 뜨고 있고요.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이 뜨고 있는데 한류의 중심인 아이돌은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잘하는데 멋지면 아이돌이에요. 옛날에는 야, 노래는 못하는데 예쁘장해 아이돌 아니야? 아니요. 요즘 아이돌 노래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인피니티나 비스트의 노래 들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2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부터 멀쩡하고 노래도 잘하고 훌륭한 친구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있는데 노래를 잘하면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스타일이라는 게 영화에도 있고 드라마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류는 스타일이에요. 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제 시스템 혹은 기획사의 시스템이 만든 게 아이돌이야. 아니면 쪽대본이 드라마야. 아니면은 야 우리 열정페이가 영화야.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윤발의 트렌치 코트를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대니까. 그때는 게 멋있었다고요. 지금 뭐 유치하죠. 무슨 얘기냐? 그때는 홍콩이 우리보다 스타일리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건 다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우일신조로 한국이 주변국보다 스타일이 멋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스타일을 잃으면 한류는 사라집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지사를 뵈서 표지판 제주도에 있는 멋진 회사들이 있어요. 뭐 네오플, 넥슨, 다음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맡기시라고. 이유는 그들이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 그들은 디자인을 잘하지. 그러니까 공공 표지판을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이유는 사진 찍으러.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스코트나 아니면은 사인보드가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 만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러면 오지기가 싫은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는 이유가 내 눈이 즐겁고 그것을 사방에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만든다면 그게 오히려 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이상한 관광지를 알려주는 사인보드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예쁠 것 같으면.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단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를 절대 평가하지 말라고. 공무원과 정치인이 평가하는 순간 망가져요. 이유는 디자이너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평가하니까. 어떻게 디자이너가 만든 것을 비전문가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삼다수의 패키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유는 이걸 마실 때의 테이스트도 중요하지만 이걸 볼 때의 느낌과 이걸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봐야 돼요. 허니 버터칩은 왜 잘 됐냐 하면 연예인들이 들고 사진 찍었다고요. 이유는 귀하니까? 아니요. 예쁘니까요. 1번이었어요. 예쁘기 때문에 찍어서 올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패키지가 과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쁜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전문가니까요. 그건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부탁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후방산업이 있습니다. 코스메틱스, 패션, 다이어트, 성형이요. 이게 전부 다 한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컨텐츠를 사고 파는 것들의 레벨이 아니라 후방산업이 돈을 법니다. 다시 말해서 삼다수가 버는 매출이 아니라 그를 이용한 제주도에 대한 청정 이미지가 도전체의 매출을 올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상품의 레벨이 아니라 아이콘의 레벨로 올라갈 때부터 마치 에비앙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딸린 심성은 단순히 매출의 레벨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In the eyes of Chinese people, women of China, Japan, Korea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눈에 비추인 3개국 여성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은 charming, beauty, pretty 하길 바랍니다. Chinese women은 professional, confident, fashionable 하고요. Japanese women은 graceful, cute, 다음에 avant-garde예요. 이상해요. 근데 Korean women이 뭐가 나오냐? sexy, nice leg, sleek 다음에 artificial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까? 이거는 의란성 쌍둥이에요. 다 똑같아요. 강남에 플라스틱 벨리라고 있어요. 신사동에. 거기 가보시면 붕대를 감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한국이. 성형수술 건수, 인구당.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칼을 댄다고요. 너그러워요, 거기에. 아니면 스킨 레벨에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정말 잘 나가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지가 않고요. 먹습니다. 중국은 피부가 예뻐야 미인이야. 피부는 오장육부가 좋아야지 예뻐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양품이라고 피부를 위해서 이너비 같은 이너 비타민들을 먹습니다. 이걸 본 저희 고객사인 아모레 퍼스픽이 중국에 콜라겐 드링크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대박 났습니다. 어때요? 상상하지 마세요. 이유는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중국인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을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을 쓰건 아니면 중국 사람의 생각을 바라봐서 그걸 기반으로 해야겠죠. 같은 제품도 각각 다르게 팔려요. 피처 중에서 어느 베니핏을 꺼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관찰하는 거예요. 자, 더 갑니다. 아시아로 가고요. 세대 교체가 되고 엑소가 뜨고요. 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엑소의 쇼타임이라는. 이 프로를 보고 한국에 옵니다. 보여드리죠. 성지순례예요. 자, 덕력 충만 소녀의 엑소 성지순례를 보여드리죠. 10시 남산 멤버가 탔던 케이블카 탑승, 12시 명동 멤버가 먹었던 회오리 감자 시식, 2시 가로수길 멤버가 왔던 편의점 방문, 4시 청담동 멤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사업 방문, 5시 교대 멤버의 누이 하시는 카페 방문이요. 이 편의점은 중국에도 있어요. 왜 옵니까?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했더니 관광을 하고 있는 공사의 친구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가이드북 만드는 건데 해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봐요. 이들은 그들끼리 정보를 만들어서 온다고요. 팬덤 때문에.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던 모든 콘텐츠가 수용되거나 소비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다? 바뀌었잖아요. 그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정보는 뭡니까? 찌라시요. 맵으로 주는 쿠폰은 뭡니까? 아쉬우니까 파는 거지. 나쁜 데야. 어디로 가죠? 블로그요. 그런 이유로 내가 만드는 정보가 수용되는 전체를 트래킹해보고 아닌 건 버려야 돼요.
이유는 어차피 안 보고 더 무서운 건 내가 아쉬워할수록 상대편은 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쿠폰을 주면 그 집은 안 가요. 아쉬운 집이겠지. 거긴 덤탱이 쓰일 거야. 안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독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보 수용에 대한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섭게도 일본은 줄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간판이 일본어가 없잖아요. 이제 다 중국어가 있죠.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350만에서 230만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안 신기해요. 낯설어야 되는데 낯설지 않고 그냥 가본 거예요. 가봤어? 가봤지. 뭐 먹었는데? 비빔밥. 또 갈 거야? 아니. 한번 가봤는데 뭐. 뭘 또 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자, 아름답다는 것은 만족과 함께 슬픔을 주는 것이고 혹은 불안을 동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10대 소녀의 홍조는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고요. 영원하면 더 이상 나한테 밸류를 주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정한 것이고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나한테는 흥분으로 다가옵니다. 즉 여행지가 너무 편하면 여행지가 아니에요. 그건 휴양지지.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네? 신기해. 멋진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떨림이 나한테는 흥분이 아니라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낯설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겠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오고요. 좀 있으면 로컬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천대를 가는 게 아니라 로컬을 가고 나중에는 이런 데 가요. 서울역 롯데마트.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이 먹는 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관광객 거 말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좀 있으면 살아요. 아예. 나중에는 주도하죠. 이제는 밍글되는 거예요. 외국인, 우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정주자의 숫자가 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뜨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여행이 뜹니다. 어떻게 뜨고 있냐면 서울 여행이 서울풍 셀카라는 것들로 뜨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것들. 이게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낯설게 학이에요. 자, 이건 뭐냐 하면 1929년도에 만들었던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에요. 내용이 뭐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답니다. 파이프가 아니라고요. 마르쉐 듀샹의 샘처럼 변기를 보여주고 이것은 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다가와서 꽃이 된 거예요. 즉 물성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차원을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석촌호수였는데 이 호프만의 러버덕이 오자마자 인간들이 몰렸어요. 지난 20년간 아무도 여기 안 갔는데 이 오리 한 마리가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왜냐? 이 오리는 딱 한 달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나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나의 사적 기억을 공적인 공유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오리를 보고 있잖아요. 등 대고 있지. 이유는 셀카 찍으려고요. 즉 그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늘 같은 제주도라면 사람들이 올까요? 늘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변화해야죠. 내가 지금 가야 될 이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화동이 아닙니다. 이화동은 서울의 난개발의 흔적이에요. 지금 재개발도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다가 페인팅을 했죠. 월 페인팅. 그랬더니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상권이 움직이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변화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주도하거나 추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 발굴돼, 내국인이 가, 보완돼, 확장돼를 반복하는 거고, 이게 지금 서울 같으면 북촌, 통인시장, 서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서울이냐? 이거 뭐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에요? 아니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서울이요. 이런 거예요. 즉 늘 있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벤트를 하거나 달랑 며칠 뭘 홍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주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제주인 것인가? 우리끼리 먼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1번이에요. 이유는 그들의 생각 자체가 내가 지난 50년간 해왔던 일의 흔적이니까요. 갑자기 바꾼다고 믿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만드셨던 삼다수가 나한테는 영예이자 멍해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가져졌던 이름 자체가 훌륭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히 그 프라이싱이나 패키징이나 브랜딩에 남아있다고요. 그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깊게 고민해 보시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자, 통과하고요. 제가 기법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자, 결국 비싼 거예요. 움직이는 현재를 보세요. 이게 한국적이었냐? 옛날에요. 이것도 최근까지는 지금 이거예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제주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하루방이요, 삼다도요, 아니면 감귤 초콜릿이요.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박제된 형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걷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계속 게더링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태의 박제된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때는 흔적만 남아있는 예전 사람들만 한 번 오고 다시 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제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결국에는 일상은 변화하고요.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워칭, 계속 관찰, 업저빙 해서 보겠다는 거죠. 제가 그 내용들을 책으로 담았어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상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 상상하건 실제와 다르니까요. 달라요. 나는 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내가 더 높은 직급이 될수록 천만에요. 내가 알던 거는 과거의 우리였어요. 현재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현재일수록 난 더 몰라요. 이유는 접점이 없고 어린 친구들은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따라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설날에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카 만나면 하는 공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 취업됐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어떻게 살 거야? 야,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더라. 얘가 취직했다. 공격이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결혼 안 하냐? 야, 연봉이 높대는데 너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죠. 이거를 관심이랍시고 던집니다. 상대는 아파요. 왜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그런 폭력을 관심이라 포장해서 자꾸 괴롭힙니까? 얘가 결혼해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어요. 애 안 낳냐 이거. 애 낳으면 공부 잘하냐 걔? 뭐 이런 얘기들. 왜 괴롭혀요 자꾸? 왜 자꾸 괴롭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미스매치입니다. 듣기 싫은 말 보여드릴까요? 고등학생 추석에 듣기 싫은 말, 귀여운 남성 듣기 싫은 말, 귀여운 남성 주말 듣기 싫은 말 이런 거 있어요. 자, 알려드릴까요? 귀여운 남성 주말 듣기 싫은 말 1위가 뭐냐 하면 11시쯤 늦은 아침 먹고 자려는데 와이프가 하는 우리 오늘 어디 안 나갑니다. 우리 어디 안 나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자고 싶은데 이런 거.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상대에 대한 관찰 없이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꼰대 후나요. 교장 선생님이 애들 쓰러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부장님이 애들한테 야, 회사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막 얘기하는 거 막 취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다고요. 그거를 다 아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삼다수를 사 먹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얘기하지 않고요. 안 사 먹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안 사 먹지. 전체 100 커스터머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 2%가 안 됩니다. 그들한테 묻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이런 삶은 없어요. 일단 삼면 하나를 비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전형적으로 KBS 8시 드라마가 이런 식이에요. 뭐냐? 3대가 모여 살고 꼭 한옥집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손님을 치릅니다. 이걸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단 말이죠. 야, 저 집은 장가 잘 가가지고 손님을 치르네. 우리 집은 마귀 할머니 집에 아무도 못 오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를 보는 거예요. 허상,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을 보지 말고 실제를 보세요. 삼다수를 이들에게 줄 거냐, 이들에게 줄 거냐 고민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준다면 내 플랜이 멋지더라도 마켓 쉐어는 0.0001%도 안 돼요. 이걸 보십시오. 따라서 관찰하고 관찰하세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위에 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상상이 그들에게는 아주 멋진 선물로 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해주신 부사장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요 쇠속각에서 파는 상품인데 돌하라방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빵식으로 나온 거 있는데 그 안에 그 천혜향을 집어넣어가지고 작년 한 4억 매출을 올렸답니다. 지금 동문시장에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상품 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봤는데요. 아무튼 삼다수에 관한 아무튼 그 관찰하라 그리고 상상하라에 대해서 그런 제주도민들도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그 상품이 굉장히 뜨지 않을까라는 혹시 알고 있는가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광고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입장에서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광인으로 하나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장명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주의 슬로우에 대한 개념, 거기에 오늘 또 싱잉에 대한 내용을 접합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슬로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토픽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힘들면 마음을 먹기 어렵지만 오면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되게 좋은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오기 힘든 사람이 오면 머무르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슬로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셔야 돼요. 그 슬로우가 이탈리아 사람의 슬로우하고 프랑스 사람의 슬로우하고 우리의 슬로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로우는 그들한테는 그게 빨리빨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슬로우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그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스킵한 내용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은 휴식이라고 그러면 동시에 3개의 스크린을 봅니다. 그게 휴식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다 끄는 게 휴식이죠. 그러면 우리 세대가 어린애들한테 야, 너 템플스테이 갈래? 그러면 걔는 엄청난 지옥입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나한테는 100% 오라도 그에게 아니라면 내가 그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슬로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멋진 강연 해주신 송기령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우리 다음 소프트웨어 부사장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렇게 강의를 잘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하드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왜 하드하냐 하면 아까 우리 강의 내용 중에서 각종 TF팀에 많이 끌려가는 사람 하드하다. 저도 온갖 TF팀 많이 활동해서 굉장히 하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은 원래 경제학이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20년 내에 경제학 없어질 확률이 43%. 다행히 저는 뭐 지금 이제 한 정년이 20년 안 남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만 여러분들 조금 참아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려고 해도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그냥 30분만 좀 딱딱하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송 부사장님 너무 감명 깊게 강의 들었는데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 삼다수로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물은 천연 안바수를 그대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 삼다수로 샤워하고요. 오늘 또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 이 삼다수 물도 18년 전에 내렸던 빗물이 오늘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내렸던 빗물은 18년 뒤에 우리 또 후손들이 마시게 될 아주 우리 참 하늘이 내린 이 보배로운 삼다수를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동안에 우리 JPDC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물산업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JPDC가 해왔던 사업들의 성과가 뭐냐,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성년이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성년의 의미가 뭐냐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성년은 이제 책임감 또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주 지역사회에서 삼다수의 역할이, JPD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책임감, 여러분들이 공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도민에 대한, 또 우리 도의 여러 기업들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년이 되면 가지는 의식인데, 이건 조금 전에 바꾸어가지고 우리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과거를 읽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또 노력, 오늘 아마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건강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는 조금 바꾸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새로이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매출액도 20년 동안에 674배가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늘었고, 자본금도 모든 게 다 이게 어쨌든 성과가 굉장히 좋다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좀 표시드렸는데, 매출액은 지난 20년 동안에 연평균 41%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도 20년 동안에 연평균 42.6% 상승했다. 점유율은 최근에 좀 떨어져서 아쉽다. 그리고 수출은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물산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에 우리가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제주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을 가지고 한번 산업화를 시켜보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학교에서 물산업 인력을 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도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414억의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한 3년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송 부사장님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즉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제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베이스드 팔러시, 우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3년,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에 제주물산업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특화가 많이 됐다. 지난 3년 동안에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제주도 물산업이 특화가 많이 됐다. 특화가 많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업체가 좀 많이 전국에 비해서 사업체가 늘어났다. 전국에 비해서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특화도는 기본적으로 값이 1보다 크면은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특화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업주를 볼 때도 우리는 생수만 한번 보죠. 생수만. 제주도 물산업은 한 4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삼다수 중심으로 생수를 보시면 생수의 사업체수 특화도 우리가 보시면 이게 다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용도 특화도가 상승하고 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년간의 그 노력에 의해서 제주도 물산업이 좀 더 사업체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용도 좀 창출된 것 같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삼다수에 제가 가져와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 여러 가지 이 사업들 가지고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돈이 투입이 됐느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한 3년 동안에 176억 원이 삼다수를 통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삼다수가 직접 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한 사업도 있고, 어쨌든 한 176억 원이 돈이 투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뭐냐? 성과는 우리가 흔히 매출과 수출과 고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매출액은 한 4,433억 원. 물론 이제 아마 삼다수의 매출을 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한 720만 불. 그 다음에 고용은 31명.
돈을 우리가 한 176억 투입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그런 캐치업 속도 또는 각종 특허, 논문 이게 되겠는데 보니까 뭐 이건 물론 자체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작할 때 기술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국내 최고하고는 한 1.7년 차이가 났지만은 한 3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국내하고는 격차가 이렇게 오히려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계하고의 격차도 3.7년에서 2.3년으로 줄었다. 어쨌든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공헌했다. 그다음에 각종 특허와 등록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창출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표를 만들어 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삼다수가 전체 아까 우리 지원금이 한 316억 원 투입된 것 중에서 삼다수가 투입한 게 한 176억 원입니다. 돈을 우리가 쓴 돈이 물산업에서 3년 동안 쓴 돈이 한 56%를 삼다수가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출은 대부분 삼다수 통해서 창출됐고 다른 음료회사, 다른 것들은 이제 음료회사 이런 것들인데 매출이 창출될 게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수출도 물론 삼다수가 주로 했고 단 이제 아쉬운 부분은 고용 창출 능력은 굉장히 약했다. 이건 아마 이제 우리가 삼다수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9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19% 19명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가 3년 동안에 물산업을 통해서 고용된 인력이 163명인데 그 중에서 삼다수는 31명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 능력은 한 19%. 이건 좀 아쉽다. 특허 출원도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인구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논문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제주 물산업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제주도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제주도가 한 3년 동안 노력했다 하는 것들을 잘 알리는 기회가 됐지만은 조금 아쉬움은 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느냐? 앞으로 물시장은 어떻느냐? 뭐 우리가 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먹는 생물에 있어 가지고 페트병 시장은 지금 현재 한 국내 먹는 생물의 2013년 현재 한 200만 톤 되는데 그동안에 한 2003년부터 13년까지 연평균 한 11% 정도 성장해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한 2020년에는 456만 톤 그 다음에 현재 추세보다는 조금 꺾일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연평균 한 10% 성장한다 그러면 390만 톤 그 다음에 뭐 좀 더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한 앞으로 연평균 8%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한 343만 톤. 어쨌든 2020년도 먹는 생물 시장은 한 350만 톤에서 450만 톤 이 사이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병입수 시장은 지난 한 5년 동안에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뭐 물 시장은 전망이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이 삼다수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꼭지별로 사업별로 성과와 조금 과제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취수량 증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월 6만 3천 톤에서 월 11만 1천 톤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취수원이 같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취수원이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교래리에 장 똑같은 물이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삼다수는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해야 될 그런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페트병 시장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굉장하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회복세를 타고 있다 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시장 점유율이 정체될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월별로 이제 시장 각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 조금 아쉽다. 브랜드는 뭐 삼다수 브랜드는 이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최근에 아쉬운 것은 한라수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근데 아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실패한 걸로 해서 뭐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는 뭐 이제 한라수 브랜드가 나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던 게 물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이게 계속 그때 당시 고민이었고, 물이 똑같은 할 수 없다면 혹시 뭐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뭔가 좀 노력해가지고 이게 다르다 하는 것들을 좀 이게 마케팅 소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없었던 것도 아쉽고, 뭐 그러나 어쨌든 이건 이제 우리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셔도 매몰 비용은 이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 사실은 우리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구축이 되지 못했다. 유통체계 이것도 상당히 최근에 잘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우리 발전연구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2012년 이후에 대형마트나 편의점 직접 공급하고 유통체계를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더 전략이 부족해서 이 계약 체결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수출은 물론 뭐 증가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수출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계산을 좀 해보니까 뭐 21개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톤당 수출액을 보니까요, 톤당 수출액을 보니까 뭐 한 24만 원, 27만 원 이렇게 해서 톤당 수출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삼다수가 수출을 할 때도 고부가가치 수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일본과 중국 이렇게 좀 진출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계약 과정에서 그 국가별로 독점 계약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 실패하는 그런 오히려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출 전략적인 그런 전략과 특히 이제 삼다수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고 브랜드 BI라고 이야기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외국에 수출될 때는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삼다수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수출되는 그런 예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신규 사업들을 좀 보니까요, 감귤 강호 사업은 저는 물론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은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 맥주 이거는 조금 이제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스피가 시장의 반응이 좋으니까 아까 시장을 읽으라 그랬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아마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맥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맥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반응은 좋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산업 연구센터를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물에 대한 연구는 저는 이제 인프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물에 대한 기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적인 물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매년 평가가 돼가지고 도민들이 제주도 물 우리가 충분히 먹어도 충분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제주 물 굉장히 좋고 기능성이 좋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알려야만이 제주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 핵심 가치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삼다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새로운 용암수를 개발하는 그것들도 뭐 저는 이제 삼다수가 또 공기업으로서 뭐 잘 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들은 미국 호접란 이건 최근에도 접었지만요. 이것은 조금 아쉽다. 한라수 이것도 조금 아쉽다. 그다음에 제주 맥주 이것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사업들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우리 결단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한 누적 기부금이 한 15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나왔고요. 특별히 탐나영재관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인재를 중시하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보고 특히 우리 제주도의 우리 이 미래 주역인 우리 이 대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탐나영재관은 뭐 혹시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잘한 사회 기부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뭐 잘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좀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시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다시 한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기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과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데 대한 앞으로 기여도 삼다수가 공공성 차원에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특별히 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제 제주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고민, 물론 우리도 같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삼다수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고민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다수가 제주 지역 경제에 기여한 기여도를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013년 뭐 매년 비슷합니다만은 우리 제주도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9% 정도 되잖아요. 이걸 뭐 최소한 1%는 올려야 되는데 삼다수 여러분들이 제주도 경제에서 기여하는 기여도는 0.7%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1%로 이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0.7% 대단한 거죠. 한 기업이 제주 경제의 0.7%를 차지한다. 대단한 기여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조금 더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3년도 부가가치 창출액이 한 8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0.7%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삼다수가 이렇게 되면서 제주 지역의 삼다수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육지에 있는 물산업과 비교해서 조금 연관 산업의 관련도가 떨어지더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냥 뭐 쭉 나열하기보다는 뭔가 좀 프레임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경쟁력 강화 이러한 이야기 할 때는 크게 네 가지 이 주체가 요소가 있습니다. 주체 사람,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자원,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 그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잘 결합하느냐 하는 메커니즘,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CEO와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과 뭐 이런 분들인데, 비전과 소통, 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조직의 전략과 조직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커니즘은 이것들을 아우르는 메커니즘으로서는 지원 체계와 지속 가능성, 여기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이것들이 다 잘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비전대로 제주의 성장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창의 기업이 될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체, 우리 CEO께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신 걸 저는 봅니다. 분명히 비전을 제시하시고 소통하는 비전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임직원들은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실행자로서 비전 엑시큐터로서의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JDC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원들의 패밀리도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우리 JDC 패밀리로 확장을 하셔가지고 JDC 패밀리는 우리 비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저 비전의 스포트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 삼다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제가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적기에 잘하신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은 이미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조직의 문화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문화로서 뭐 지금도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볼 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생태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를 이야기할 텐데 특별히 오늘 제가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학습 공동체로서 학습 생태계,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그냥 뭐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냥
활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회사에 도움되는 이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하고,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든 그러한 학습 공동체, 우리가 이걸 COP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학습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자원으로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제가 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제 그냥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JDC 아카데미라는 말을 붙여봤는데, 뭐 이건 뭐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제가 오면서 제가 3년 동안에 이미 시작을 한 일이, 저희들도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 저희들 어쨌든 우리 이 박사님들 한 30명이 우리가 3년 동안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분들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가라 하니까 시간도 없고 잘 안 가서 제일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매주 3시간씩 앞으로 지금 시작했고 3년 동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이 굉장히 높아질 거로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도 JDC 아카데미 해가지고 그냥 맞춤형 교육으로요,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무 중심으로 해주실 뿐만 아니고, JDC에서 혼자 하기에 조금 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JPDC에서 혼자 하기 가다면은 JDC하고 출자 출연기관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저희들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출자 출연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도 와서 같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지식 생태계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지식 생태계를 실무 중심의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JPDC가 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도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권 자본이 조금 늘어나야 되겠다. 현재 이제 500억 원인데 그동안에 쭉 배당금 된 거 보니까 한 1,170억 원,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배당될 때 한 1,300억 이상 우리가 배당이 되는 건데, 그죠? 물론 이 부분들 배당이 돼 가지고 뭐 도 재정에 쓰이겠지만, 뭔가 이게 배당이 돼 가지고 딱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JPDC가 주도가 돼 가지고 도민들이 어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에 JPDC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산업 하면서 뭐 주류도 좀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음료도 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지역에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제품 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관련 기업들하고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저는 이거 갖다가 산업 생태계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당연히 이 고용 생태계도 조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을 창출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조직이 이미 비대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물산업 관련 업체들과 같이 고민해가지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으로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그런 지역 인재 양성에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고민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3개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삼다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출국 중심으로 우리가 글로벌 공적 해외 원조 ODA 뭐 가서 뭐 업무를 봐준다든지 어쨌든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수출국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ODA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원 체계인데요. 지원 체계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뭐 해외 연수 잘 보내고 있는데, 이 해외 연수도 저는 단순한 그런 외유성 해외 연수가 아니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실질적으로 해외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온 지식을 여러분 업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해외 실무 연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지식, 내부적인 지식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일 겁니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이 전략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는 모형을 보시면 시장을 넓힐 것이냐, 제품을 확대할 것이냐,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면.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건데, 기존 제품과 기존의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한 세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 또 하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 또 하나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전략.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시장 개발을 확대하는 게 단기 전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 개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는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 그 다음에 이 경험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다각화하는 전략.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그 제주도에 쇼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쇼핑 인프라는 그동안에는 지난 10년 동안에는 외부의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쇼핑 인프라, 쇼핑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이야기가 계속 있었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상인들의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렸던 그림이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그런 프리미엄 아울렛 건설은 뭐냐면은 우리 JPDC와 JDC와 JTO 이러한 지역의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가지고 한 51%의 지분을 창출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상권도 나머지 49%의 지분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은 우리 기업에서 하게 하는, 대기업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해놨는데 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사업 발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의 쇼핑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여러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규 사업은 뭐 제 지금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고민 좀 요즘에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내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창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제주도를 청년 창업의 좀 메카로 만들자. 이거 무슨 창업이 너무 힘든데 되겠느냐? 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주도를 뭐 우리 제주도 출신뿐만 아니고 전국에 뿐만 아니고 외국까지 누구든지 한번 제주도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고민해가지고 창업을 우리가 적극 도와줄게 하는 그런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창업 생태계 조성, 이거는 지금 머릿속 그림이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좀 릴리스를 못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2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와이 대학교에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물수지 분석하는 모델링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우리가 섞일 것이 아니고 매년 그 모델을 가지고 매년 해보니까 제주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얼마입니다. 그중에 현재 얼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조사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정확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 지하수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은 뭐 목숨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물의 기능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아까 우리 그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제가 제안한 이런 발전 방안들을 제가 이제 유형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성과 능률성과 그다음에 효과성. 경제성은 뭐냐면은 될 수 있는 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스펜딩 레스라고 부르죠. 능률성은 우리가 경제의 효율성이죠. 스펜딩 웰, 돈을 잘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효과성은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안 쓰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사람도 적게 투입하고 돈도 적게 투입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입 측면만 강조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전을 수립하거나 비전을 실행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제성의 원칙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용역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능률성은 이제 효과성이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시키는, 즉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것은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반드시 경제 논리가 압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경제 논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논리가 우선이 돼야 되지만 어떤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익적인 사업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수익성과 공공성. 수익 면에서는 무조건 경제성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진짜로 많이 버십시오. 국내로 나가서 돈을 최대한 벌어오십시오. 해외로 나가서 최대한 돈을 벌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성은 이제 우리가 돈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돈을 아주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돈을 조금 더 그거는 효율을 안 따집니다.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만 달성되면 되는 겁니다. 돈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더라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공공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의 정치 논리가 필요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수익 사업은 당연히 경제 논리지만 공공성의 사업은 일종의 그러한 정치 논리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업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정확한 분류는 아닌데 그냥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부분들은 수익성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논리가 압도해야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할 때 무조건 이건 경제 논리로 하셔야 됩니다. 경제 논리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장 모형 경제 논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공동체 이거는 제가 사실은 효과성이니까 좀 고민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 이게 그냥 눈먼 돈이고 공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대한 내가 효과를 얻어서 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쪽으로 좀 분류를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카데미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외 실무 요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러한 각종 교육과 각종 해외 연수를 그냥 가서 좀 편안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피 묻는 돈이 이게 피와 같은 돈인데 이게 다 도민의 혈세인데 내가 가서 놀고 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라도 더 알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두 번째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효과만 달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권자본 확충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효과성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많이 써도 됩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좀 지원해 주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다음에 해외 공적 원조 이 부분들도 우리가 마찬가지. 약간의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돈이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도 물론 이것도 이제 경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 도의 쇼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프로젝트도 사회적 책임 속에서 역시 효과성이 강조돼야 될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는 항상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효과성 측면에서 강조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 사장 오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on the right track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철로에 제대로 올라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올라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스피드를 내시면 되겠죠. 실행의 문제가 되겠죠. 계획은 잘 짜신 것 같고. 자, 이 실행을 할 때 여러분 조직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우리가 5가지 안경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망원경은 좀 멀리 내려보기도 하고 현미경은 가까이 더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뒤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좌우로 살피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를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조직과 여러분들 개인이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유니크니스. 당신 조직은 남과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나? 우리 조직이 유니크한 게 뭐냐? 제주도는 삼다수로 가는 굉장히 유니크한 자원을 가지고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엑셀런스. 여러분의 조직은 남보다 무엇을 지금 앞서고 있느냐? 우리가 남도 잘하는 게 뭐냐?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 여러분들은 또는 여러분의 조직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점검해야 될 그런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개의 주제별로 토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한 26분의 패널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채택을 할 뿐만 아니고
이것들을 잘 로드맵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오늘 나온 이야기 중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가지고 뭐 실행한다면 오늘의 이 대토론회는 충분히 성과가 있는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좀 하는데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 직면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삼다수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 소수이지만 이제 소수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20년의 역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삼다수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삼다수의 제주개발공사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로서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해주신다면 뭐 우리 이 JPDC의 앞날은 뭐 틀림없이 밝을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10%, 그냥 가치 중립적인 사람 80%, 아주 부정적인 사람 20%, 10%. 저는 뭐 10대 8대 1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20대 60대 20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조직을 바라볼 때 20대 60대 20. 이 10%, 이 20%가 창조적 소수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는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의 자랑이요. 삼다수가 우리 한국의 자랑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월드 클래스 그런 JPDC로 발전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한 두 분께만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강기춘 연구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